네, 반갑습니다. 오버액션 토끼와 몬스터볼 안에 들어가 있는 피카츄와 함께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싶은 남자 입니다. 1편 영상이랑 피카츄 멘트 빼고는 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구도도 똑같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1편 영상 찍고 잠시 멈춘 다음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연속해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살다 아무튼 시험 대비를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뭐 시험의 존재의 괄호 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시험 대비에만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강의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해볼 지문은 2015년 3월에 출제되었던 고1 학력평가 독서 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입니다. 꼭 알아야 할 심리학의 모든 것이라는 독서 지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적 판단이란 어떤 행위나 의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좋은 것 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죠. 도덕적 판단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쳐주세요. 도덕적 판단이란 어떤 행위나 의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좋은 것 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런데 체크해 주시고 역접의 연결부사죠. 그런데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 도덕성 발달 단계를 연구한 콜버그는 사람들에게 하인즈 딜레마를 들려주고 하인즈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대답에서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요라는 응답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전관습적 수준, 관습적 수준, 후관습적 수준의 세 수준으로 나누었다. 요 지문 A는 B가 아니라 C이다 혹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나오는 아주 매력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제 인트로 강의를 듣지 않거나 아니면 국어의 기술을 한 번도 안 읽어본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좀 낯선 문장 구조일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할 순 없고 A는 B가 아니라 C이다. 아, 요 문장이 나오면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A는 표시해주세요. 그 A 위에다가 A라고 그려주세요. 그는 사람들의 대답에서 B 단순하게 위에다가 B라고 표시해주세요.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요라는 응답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응답에 X 쳐주세요. 응답에 관심을 둔 게 아닙니다. 그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여기는 C를 표시해주세요. 그 문장 위에다가 C. 그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전관습적 수준 네모, 관습적 수준의 세모, 후관습적 수준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전관습적 수준의 네모, 관습적 수준의 세모, 후관습적 수준의 동그라미 의 수준으로 나누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분류의 방식입니다. 분류. 사실 이건 이항관계라는 기술인 건데 제가 이항관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좀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서 분류의 방식이 나올 때 혹은 비교 대조의 방식이 나올 때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치면서 개념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구나.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총 6단계로 구성했다. 콜버그가 구성한 가장 낮은 도덕성 발달 단계는 전관습적 수준, 그리고 기억이라고 쳐져 있죠. 그러면 이때 바로 니은과 디귿을 한번 찾아보세요. 니은과 디귿. 다음 문단에 니은, 관습적 수준, 그 다음 문단에 디귿, 후관습적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항관계를 통해서 문제 내겠다, 비교 문제 내겠다, 이거 아닌가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만 해주세요. 그래서 전관습적 수준의 네모를 쳐주세요. 가장 낮은 도덕성 발달 단계 네모, 전관습적 수준의 네모를 쳐주세요. 이 수준은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행위자에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화살표를 내주세요. 제가 이 화살표를 쓰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나올 때, 조건문이 나올 때, 순서와 과정이 나올 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표 해주시고 자기중심적인 단계 네모 쳐주세요. 자기중심적인 단계. 이 수준은 다시 두 단계로 구성된다. 가장 낮은 도덕성 단계인 1단계에서 판단의 기준은 처벌의 첫 번째 네모를 쳐주세요. 뭐 네모를 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 지문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모 1번, 네모 2번 이런 식으로 네모의 번호를 매기셔도 좋고 아니면 네모 프라임, 네모 더블 프라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처벌이다. 처벌의 첫 번째 네모를 쳐주시고요. 벌을 받으면 나쁜 것이고 칭찬을 받으면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2단계에 도달하면 자신의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자신의 이익의 두 번째 네모를 쳐주세요. 자신의 이익. 즉, 자신의 욕망. 두 번째 네모를 쳐주세요. 자신의 욕망의 두 번째 네모.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 두 번째 네모를 쳐주세요. 을 충족하는 것을 옳다고 간주한다. 전 관습적 수준을 넘어서면, 즉, 네모를 넘어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관습적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세모를 쳐주세요. 그리고 관습적 수준에 세모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준에서는 행위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집단이나 국가의 기대를 따르게 된다.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장, 매력적인 문장 구조죠. 이 수준에서는 A는 B 하는 것에서 벗어나 C 하게 된다 라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 구조가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제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광고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별로이긴 한데 원래 사회가 그런 거예요.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A는 B, 행위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결과를 고려해 X를 쳐주세요. 그리고 네모를 쳐주세요. 이거 네모와 관련된 특징이었죠. 네모가 아니라 라는 거죠. 세모는 네모가 아니라 사회 집단 세모 쳐주시고 국가의 기대 네모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구조가 보이죠? 관습적 수준의 첫 단계인 3단계에서는 첫 번째 세모를 쳐주세요. 세모 1번 세모.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사회 구성원들,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1번 세모를 쳐주세요. 즉,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 1번 세모 쳐주세요. 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4단계에 이르면 모든 잘잘못은 법에 의해 판단, 법에 의해 판단에 2번 세모를 쳐주세요. 법에 의한 판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예외에 X를 쳐주세요.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준수 2번 세모 쳐주세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관습적 수준, 세모를 넘어서면 후관습적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후관습적 수준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 수준은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적 원칙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별개임을 깨닫고 집단, 세모죠. B를 넘어서 C에 근거하는 단계다라는 문장 구조가 다시 나오게 되죠. 매 문단마다 이항관계가 나오는 문단마다 이 문장을 써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집단, 세모를 넘어서 X 쳐주세요. 개인의 양심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양심. 후관습적 수준의 첫 번째 단계인 5단계에 이르면 법의 합리성 1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1번 동그라미. 어떻게 하는지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법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화살표 해주시고 조건문이죠. 법적으로는 잘못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6단계에 이르면 도덕적 판단은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결정 2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화살표 해주시고 따라서 법, 세모나 관습, 세모와 같은 제약을 넘어 인간 존엄 2번 동그라미
생명 존중 2번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본질적 가치 2번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본질적 가치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콜버그 이론의 특징으로는 우선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뭐뭐라고 보았다, 뭐뭐라고 주장했다. 주장이죠. 어떤 대상의 주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이건 화법과 작문에서도 유용하게 쓰이죠. 주장과 근거. 특히 토의 토론 문제 같은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녀석이죠. 즉 앞과 뒤가 같은 문장을 얘기하고 있다. 같은 의미로 엮이고 있다. 라는 거죠. 즉 사람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성 발달은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뭐뭐라고 보았다. 주장 또 나오죠. 밑줄 쳐주세요. 도덕성 발달은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콜버그의 이론은 도덕성 발달을 이끌어줄 수 있는 유용한 도덕 교육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문이 끝나게 되죠. 이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판서가 없어서 직접 썼습니다. 이 글은 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모, 세모, 동그라미에 거쳐서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요거죠. 이게 이 글의 구조죠. 요 구조, 요 이항관계 구조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요 문장 구조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기출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조명이 어두워서 굉장히 제 얼굴이 시꺼멓게 나오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돈이 별로 없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방송 장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특정한 이론을 소개한 후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특정한 이론 콜버그 이론, 그리고 어떤 의의, 마지막 문단에 나온 그 두 가지 주장이죠. 1번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보기는 윗글에 소개된 하인즈 딜레마에 대한 콜버그의 연구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에 A, B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묶은 것은? 자, 일단 바르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발문에서 정답의 기준은 바르게 묶은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콜버그의 연구 과정을 정리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발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콜버그의 연구 과정, 요거 이 문장 구조, 이거 이항관계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문제가. 보도록 할게요. 하인즈 딜레마. 하인즈의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약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약사가 만든 약뿐이었다. 그런데 그 약사가 원가의 10배나 되는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화살표 해주세요. 하인즈는 그 약을 구입할 수가 없었다. 하인즈는 약사에게 약을 싸게 팔거나 외상으로라도 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절망을 느낀 하인즈는 그날 밤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 부인을 위해 약을 훔쳤다. 콜버그의 연구 과정 옳은 것인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예,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옆에가 중요한 거죠. 2단계, 4단계. 그러니까 A는 2번 네모, B는 2번 세모를 고르라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2번 네모, B는 2번 세모. 자, 1번. 자신의 욕망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 2번 네모 맞죠? 2번 네모 쳐주세요. 그런데 B를 보면 법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합리적이다는 1번 동그라미였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약을 자신이 필요 2번 네모죠. 2번 네모.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 자신의 필요죠. 2번 네모. 그리고 법은 2번 세모였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항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바로바로 지문에서 찾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지문에 다 나와 있는데 밑줄은 외치고 네모 세모는 외치고 화살표는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100% 그 지문을 이해하고 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지문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찾아내느냐,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모 세모를 치는 거고, 그래서 밑줄을 치는 거고, 그래서 화살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3번, 4번, 5번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네모 세모를 왜곡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왜? 이거 내신 시험 문제 준비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선택지들도 다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의 B 역시 사회적 정의는 1번 세모죠.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사회의 정의. 1번 세모이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4번, 5번은 A가 1번 세모이고 2번 동그라미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직접 확인해 보시고 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뭡니까? 이항관계 물어보겠다는 거죠. 1번 네모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모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군 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항관계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네모에서 세모를 거쳐 동그라미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네모가 소수의 사람들이 거쳐간다는 얘기가 지문에 어디에 나오나요? 아까 네모 쳤던 거 주변을 다 찾아보세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세모 대다수의 사람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뇌피셜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문에 근거하셔야 돼요. 지문에 안 나오잖아요. 추론할 수도 없어요. 왜? 네모에서 세모를 거쳐 동그라미를 거친다라고 했으니까 세모를 겪은 사람은 네모를 이미 다 겪은 사람들이라는 거고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번은 아니겠죠. 2번 네모는 이기적인 욕망, 네모를, 세모는 집단의 가치, 세모를 추구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군. 아주 명쾌하죠. 답은 2번입니다. 고1 수준의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3번, 4번, 5번이 어떻게 이항관계를 왜곡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네모는 세모를,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를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모를 세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세모는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세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출제 원리예요. 이게 평가원이 내는, 이게 교육청이 내는 출제 원리입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A의 내용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의 내용을 보세요. 제발. 안 보고 그냥 푸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요. 보셔야 돼요. 발문에서 보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A의 내용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A를 보겠습니다. 도덕 교육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럴 때 A 근처를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A 바로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콜버그의 이론이죠. 그럼 콜버그의 이론이 뭐였는데요? 아까 다 밑줄 쳤죠?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도덕성 발달은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것. 이 두 가지. 이미 다 밑줄 쳤죠? 그리고 나서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역시 고1 문제다 보니까 진짜 그냥 똑같이 줬어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줬습니다. 5번 잘 보세요. 각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문장이 똑같잖아요. 문장이 똑같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자, 바로 다음 지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은 톡톡 튀는 소리의 세계라는 지문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소리는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네, 정의죠. 소리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는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으로 이때 전달되는 파동을 음파라고 한다. 네, 음파의 개념도 나오죠. 밑줄 쳐주세요. 이때 전달되는 파동을 음파. 밑줄을 쳐주세요. 음파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직진성이 있고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음파는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로 나뉜다. 분류죠. 이항관계가 걸리는 녀석이라는 거죠. 고주파의 네모, 저주파의 세모를 쳐주세요. 고주파, 네모는 직진성이 강하고 네모, 작은 물체에도 반사파가 잘 생기며 네모, 물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 네모, 수중에서의 도달 거리가 짧다, 도달 거리가 짧다에 네모를 쳐주세요. 반면 체크해 주시고 저주파, 세모는 직진성이 약하고 세모, 작은 물체에는 반사파가
잘생기지 않으며의 세모. 잘생기지 않으며의 세모 쳐주세요. 물에 흡수되는 양이 적어 세모. 도달거리가 길다 세모 쳐주세요. 네모와 세모의 관계 아시겠죠? 정반대의 관계. 반면으로 엮이는 정반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음파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상관관계죠. 화살표 쳐주시고 밑줄 쳐주세요.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최근 3개년 수능에서 정말 자주 쓰이고 있는 상관관계 문장입니다.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음파의 속도는 공기 중에 비해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 밑줄 쳐주세요. 비교 표현이죠. 음파 속도는 공기 중에 비해서, 비교 표현, 물속에서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뭐뭐보다 더, 덜, 훨씬 이 부분 비교 표현이 나오면 밑줄을 쳐주세요. 이건 영어 지문으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플러스 하나 더 나옵니다. 음파의 속도는 물의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질 경우 화살표 해주세요. 조건문 혹은 상관관계죠. 속도가 빨라지고 수온이나 수압이 낮아지면 화살표 해주세요. 수온이나 수압이 낮아지면 화살표. 속도는 느려진다. 상관관계네요. 그죠? 수온이나 수압과 속도는 정비례한다라는 거. 상관관계 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배웠었습니다. 그죠? 300m 이내의 수심에서 음파는 초당 약 1500m의 속도로 나아간다. 한편 음파는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어업과 해양 탐사, 지구 환경 조사, 군사적 용도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음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물고기의 위치를 탐지하는 어군 탐지기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실험을 들 수 있다. 어군 탐지기는 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한 기기.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어군 탐지기의 개념이죠. 고깃배에서 발신한 음파가 물고기에 부딪혀 반사되는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여 화살표 해주시고 물고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낸다. 예를 들어 보통 예를 들어는 다 뛰어넘습니다. 이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읽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좀 빠르게 읽고 지문에서 물어보면 되돌아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군 탐지기가 특정 방향으로 발신한 음파가 0.1초 만에 반사되어 돌아왔다면 조건문이죠. 화살표. 목표물은 발신 방향으로 75m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숫자나 공식 나오면 일단 밑줄을 쳐주세요. 요즘 3개년 수능에서 이 공식과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요.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 네모였죠? 가까운 거리 네모 쳐주세요. 물고기를 찾을 때는 반사파가 잘 생기는 고주파 네모 쳐주세요. 이에 반해 체크해주시고 먼 거리 세모 쳐주세요. 있는 물고기 떼를 찾을 때에는 도달 거리가 긴 저주파 세모를 쳐주세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음파를 활용하면 지구온난화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미국 서부 해안의 특정 지점에서 발신한 음파가 호주 해안의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화살표. 연구팀은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 결과가 있고 그 결과, 이를 통해서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지구온난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이미 밑줄이 쳐져 있죠. 이건 그리고 100% 문제로 나올 거라는 거. 왜? 기억 니은이잖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X를 쳐주세요. 아닌 것은을 찾는 겁니다. 발문에서는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1번. 소리는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아까 정의 밑줄 쳤잖아요. 이래서 밑줄 치는 거예요. 2번.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다. 찾아보세요. 물과 공기가 같이 나오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비교 표현 나온 곳 있었죠? 음파의 속도는 공기 중에 비해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상관관계가 있죠. 비교 표현과 상관관계를 보면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물이 훨씬 빠르대요. 그러면 물이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거죠. 이래서 밑줄을 치는 겁니다. 이래서 화살표를 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바로바로 찾아내기 위해서. 2번도 맞는 얘기죠. 3번. 수중에서 음파는 물을 매개로 전개된다. 근데 공기 중에서는 공기로 전달되고 수중에서는 물을 매개로 전달이 되겠죠. 물을 매개로 전달되니까 물에 흡수가 되겠죠. 근데 이 3번 선택지는 조금 좀 애매해요.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지문에 좀 더 명확하게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추론은 해볼 수 있는 거죠. 4번. 음파의 속도는 수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까 또한 플러스하고 그 뒤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음파의 속도는 물의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4번 선택지를 봤을 때 수압 어디서 나왔지? 수압과 관련된 수압, 물의 압력 이런 단어들을 빠르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국어 영역의 기본은 빨리 읽는 것도 아니고 추론도 아니고 숨은 그림 찾기예요. 얼마나 지문에서 선택지에 있는 숨은 그림을 잘 찾아내느냐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이 연습만 하셔도 6등급, 7등급인 친구들은 4등급, 5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진짜예요. 숨은 그림 찾기. 그리고 1대1 연결입니다. 뭐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 열심히 책도 열심히 읽는데 별로 성적 안 나오는데 어떤 녀석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2, 3등급 나오는 애들.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숨은 그림 찾기랑 1대1 연결을 잘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2, 3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거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관계, 뭐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해본다면 1등급으로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쓴 방법이고 국어의 기술의 저자이신 이혜왕 저자께서 쓰신 거예요. 신빙성 있는 기술입니다. 믿어보세요. 5번.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반사파의 양은 많아진다. 뭐 이과생분들은 당연히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반사파의 양은 적어지죠. 근데 지문에 한번 근거를 해볼게요. 지문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물에 흡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파는 매질에 흡수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도달하기까지 음파가 흡수가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사파의 양은 적어지게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않은 것은 X 쳐주시고, 이거 네모, 세모잖아요. 이항관계 물어보겠다는 거죠. 네모와 세모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주파 네모, 저주파 세모, 맞죠? 그림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주파의 네모, 저주파의 세모만 쳐주고 넘어가세요. 1번. 네모나 세모로 물고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왔기 때문이군. 이거 아까 어군 탐지기 밑줄 친 거 있죠? 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한 기기. 1번 그대로죠? 1번 맞습니다. 2번 네모나 세모가 0.1초 만에 고깃배로 돌아왔다면 물고기는 75m 거리에 있겠군. 이것도 역시 아까 밑줄 쳤던 공식 그대로입니다. 왜?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국어 문제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수능에서 자꾸 간단한 사칙 현상 능력을 테스트해 보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라는 거죠. 정확하게 있습니다. 75m, 0.1초 만에 반사되어 돌아왔다면 목표물은 발신 방향으로 75m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진짜 지문 그대로 줬죠. 고1이니까. 3번. 네모는 세모에 비해 작은 물체라도, 작은 물체 네모죠. 반사파가 잘 발생하므로 네모함으로 작은 물고기를 찾을 때 유리하겠군. 맞죠? 네모. 아까 네모 쳤던 거의 특징 다 나오잖아요. 작은 물체, 반사파가 잘 발생함. 근데 4번을 보세요. 4번. 네모는 직진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 세모 쳤던 거잖아요. 네모는 세모이기 때문에 네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항관계 왜곡입니다. 바꿔치기를 한 거죠. 네모는 세모이기 때문에 네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래서 잘못된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도 세모는 세모다. 세모는 음파의 양이
적기 때문이군. 물에 흡수되는 음파의 양이 적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세모는 세모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니은을 고려하여 기억의 결과를 추론하라는 거죠.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제가 아까 화살표 어디에 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건문이 나올 때, 인과관계가 나올 때, 순서 원리가 나올 때였죠. 그러면 화살표 친 곳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죠. 보시면 기억을 통해서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온과 관련해서 화살표 친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 문단일 겁니다.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질 경우 속도가 빨라진다. 수온이나 수압이 낮아지면 속도는 느려진다 라는 비례관계가 있는 상관관계 문단이 있었을 거예요.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질 경우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속도가 빨라지면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졌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인과관계.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찾아보면 1번 음파의 양과는 관련이 없을 거예요. 왜?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요. 1번 제외하고요. 2번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고요. 1번, 2번 다 제외하고 주파수랑은 상관이 없죠. 왜? 속도와 관련된 녀석이니까요. 1, 2, 3번 다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4번 아니면 5번인데 속도가 빨라지면 지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추론해 볼 수는 있죠. 도달 시간은 짧아지겠죠. 도달 거리가 길어진다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2번과 5번 선택지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속도가 느려진다라 그러고 5번은 속도가 빨라진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충돌하는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독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에서 독서 전략이나 글쓰기 전략, 독서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글의 성격을 통해서 선택지를 선별 검사해 볼 수 있어요. 자, 1번 핵심 제재의 발전 과정. 아니 음파의 발전 과정은 전혀 아니죠. 1번 아니고요. 2번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며 읽는다. 다양한 견해가 들어간 이항관계일 텐데 이거는 분류를 통해서 이항관계를 건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아니게 될 거예요. 2번은 견해, 그러니까 관점을 바탕으로 한 비교 대조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요. 3번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한다. 이건 논설문을 읽을 때죠.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배우셨잖아요.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개념이 여기에서 쓰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4번 핵심 제재가 지닌 속성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 설명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며 읽는다. 이건 문제의식이 용해된 글, 문제 해결형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문제의식이 용해된 글은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의할 날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 강의를 주로 해서. 올해는 뭐 됐어. 자, 계속해서 다음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은 좋은 사진이라는 지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에 담을 대상인 중심 피사체를 먼저 선정하여 화면 중앙에 놓고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다음 중심 피사체와 주변 풍경을 적절하게 구획하여 안정된 구도로 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그런데 체크해 주시고,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하여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미적 효과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숄더샷 프레임이다. 숄더샷 프레임이란 등에 업힌 아이가 어깨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프레임 안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감상자가 장애물 너머로 중심 피사체를 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 이제 이 정도 같이 강의 들었으면 느낌 오시죠? 개념 나오죠? 숄더샷 프레임의 개념입니다. 밑줄 쳐주시고요. 숄더샷 프레임을 활용하면 화살표 조건문이죠. P이면 Q이다. 갑자기 왜 수학 얘기를 하냐고요? 원래 학문이란 다 친구예요. 로댕이 모든 예술은 친구다. 다만 표현 방법이 다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학문은 사실 다 친구입니다. 뭐 그래서 수학 얘기도 하고 영어 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국어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게 또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거 아닌가요? 문과랑 이과가 통합된 융합 인재? 그럼 문과와 이과가 왜 나눠졌겠어요?
문과랑 이과가 나눠진 이유가 뭐겠어요? 전문성 때문이잖아. 그래서 나눴는데 이전에 융합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눠놓은 건데 왜 다시 롤백이에요?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진보 정권이잖아. 자, 아무튼 정의의 밑줄 쳐주시고 각각 조건문에 화살표를 쳐주세요. 숄더샷 프레임을 활용하면 화살표, 프레임 안에 삽입된 장애물로 인해 화살표 주세요. 뭐뭐하면 뭐뭐해서 뭐뭐하다. 조건문이랑 인과관계가 동시에 드러나는 문장 자주 쓰입니다. 이런 문장 구조 진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뭐뭐하면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 이런 문장. 감상자가 시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화살표, 중심 피사체에 대한 감상자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숄더샷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구성한다. 첫째, 사진에 담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 앞에 장애물을 배치한다. 장애물을 배치하면 화살표, 감상자가 눈에 잘 띄는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에 화살표, 중심 피사체를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 화살표,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크면 장애물이 감상자의 눈에 더 잘 띄게 된다. 밑줄 쳐주세요. 비교 표현입니다. 저는 주로 비교 표현이 나오게 되면 물결 무늬로 밑줄을 쳐요. 그건 제 방법이고 알아서 스타일에 맞게 밑줄을 구별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비교 표현. 그리고 장애물의 형태나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 화살표,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 피사체로 이끌어주는 지시성이 강화된다. 둘째, 중심 피사체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반면 장애물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화살표, 감상자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보이는 장애물보다 초점을 맞춘 대상을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여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 역시 비교 표현이죠. 뭐뭐보다 뭐뭐를 더 뭐뭐하게 된다.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보이는 장애물보다 초점을 맞춘 대상을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여 시선을 집중.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비교 표현입니다. 셋째,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킨다. 중심 피사체는 밝게, 장애물은 어둡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화살표, 밝음과 어둠이 대비되면서 화살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하게 된다. 숄더샷 프레임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사진의 예술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숄더샷 프레임은 조화와 균형, 통일을 기본으로 여겼던 기존의 예술적 인식에서 벗어나 A는 B에서 벗어나 C이다.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드러나는 문장이죠. 매력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것, 불안정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사진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봐주세요. A는, 숄더샷 프레임은 조화와 균형, 통일, B입니다. 다 X 쳐주세요. 조화, 균형, 통일 아닙니다. 여기였던 기존의 예술적 인식 X 쳐주세요. B입니다. A는 B가 아니라 순간적이고 C, 우연적인 것 C, 불안정한 것 C, A는 B가 아니라 C다 문장. 이렇게 해서 좋은 사진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피카츄가 점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개념 이미 밑줄 쳤죠. 2번 화살표로 이미 다 확인했죠. 근데 3번 변촌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4번, 5번 역시 4번 우리가 이미 밑줄 친 내용이고 5번 예술적 의의 A는 B가 아니라 C다. 마지막 그 문장이었잖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나왔을 때 쫄지 마세요. 보기랑 바탕으로 라는 발문이 나왔다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끌어오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 참고해야 될 게 우리가 밑줄 치고 네모세모 치고 화살표 쳤던 내용들이에요. 거기를 중점으로 숨은 그림 찾기에서 1:1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요거를 의식적으로 하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남자를 향하여 서 있는 여자를 장애물로 배치하여 숄더샷 프레임으로 촬영한 것이다. 밑줄 쳐주세요. 숄더샷 프레임으로 촬영. 뭐예요? 지문에 있는 내용 끌어오라는 거죠. 1번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하게 하는 곳. 밝기를 대비시키다. 찾아보겠습니다. 밝기를 대비시키다. 셋째,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킨다.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대비되면서 주목하게 된다라는 질문 나오죠. 1번 맞네요. 2번, 흐릿하게 촬영하여 초점을 맞춘 대상을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게 하는군. 초점을 맞춘 대상, 초점과 관련된 거. 둘째죠. 둘째, 피사체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장애물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감상자는 초점이 맞지 않아서 다 밑줄 친 내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지문이랑 선택지랑. 3번, 장애물의 자세, 지시성이 강화. 찾아볼게요. 강화, 지시성, 자세나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 피사체로 이끌어주는 지시성이 강화된다. 그대로 나와 있죠. 4번,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앞에 배치하여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감상자의 눈에 먼저 띄게 하는 것. 앞에 배치한다. 이런 내용을 찾아볼게요. 첫째죠. 첫째, 사진에 담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 앞에 장애물을 배치한다. 그러면 화살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지문에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5번,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크게 촬영하여 감상자의 시선이 중심 피사체를 거쳐 장애물로 집중되게 하는군. 그럼 답은 일단 5번일 건데 크게 촬영한다 이런 것들. 아까 화살표, 첫째에서 화살표 친 데를 잘 봐주세요. 장애물을 배치하면 감상자가 눈에 잘 띄는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에 화살표,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에 중심 피사체를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중심 피사체를 거쳐서 장애물을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청이랑 평가원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살표를 치는 겁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거든요. 26번, 윗글에 언급된 숄더샷 프레임과 보기에 엣지샷 프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교 문제 내겠다는 거죠.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엣지샷 프레임은 중심 피사체를 가장자리나 구석에 위치시켜 의도적으로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 밑줄 쳐주세요. 엣지샷 프레임의 개념이죠. 엣지샷 프레임의 개념. 이 프레임은 안정된 구도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사진과 달리 비교 표현이죠. 안정된 구도에 X를 쳐주세요. 이 엣지샷 프레임은 안정된 구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X.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 화살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에 집중하게 된다.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존의 예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프레임 구성 방법. 아까 뭐라 그랬어요? A는 B가 아니라 C다 라고 하고 있는데 1번 선택지 보세요. A는 B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예술적 인식 X 쳤는데 우리 분명히 1번 아니고요.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니은과 기억을 바꿔치기 한 거죠. 이건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부적절한 비교입니다. 비교 문제에서 정말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공통점을 차이점으로 만들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두 대상을 바꿔버린다거나. 3번, A는 B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또 조화와 균형 X였잖아요. 아니었잖아요. B였잖아요. A는 B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선택지 아니고요. 4번, 기억과 니은은 중심 피사체를 프레임의 중앙 부분에 놓도록 촬영한다. 근데 아까 우리 보기에서 당장 밑줄 친 게 뭐예요? 가장자리나 구석에 위치시켜라고 되어 있죠. 1대1 연결이 안 되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 4번 선택지도 제외해야겠죠. 그럼 5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일단 보기랑 연결해 볼게요.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 니은은 맞죠? 기억 찾아볼게요. 기억.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것, 불안정한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안정된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불안정한 것을 사용한다가 기억이었잖아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지금 밖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녹화할 때 이 소리가 좀 낑겨 들어갈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차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요. 벌써 시간이 4시에서 5시 정도 됐다라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유튜버 촬영을 할 때는 무대본 무한 편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40분, 50분 동영상 하나 촬영하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내가 대체 왜 이 지랄을 하고 마지막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 마케팅 원론이라는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살표 해주세요.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살표, 기업은 자신들이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다.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개념이죠. 밑줄 쳐주세요.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밑줄.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개념 나오겠죠, 그러면. 기업의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의 곱, 밑줄 쳐주세요. 수익의 개념이죠.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 밑줄 쳐주세요. 비용의 개념이죠.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익의 개념이죠. 밑줄 쳐주세요. 그러므로 화살표,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 밑줄 쳐주세요. 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판매량을 손익분기점 판매량, 손익분기점 판매량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밑줄을 친 겁니다. 손익분기적 판매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공식 나왔죠? 요즘은 이렇게 친절하게 공식 안 줍니다. 다 말로 풀어서 줘요. 여기에서 고정 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 고정 비용의 개념이 나왔죠? 밑줄 쳐주세요.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 임대료, 연구 개발비 등이 대표적인 고정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에는 일정 수준의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에 변동 비용, 고정 비용이랑 변동 비용, 반면에로 묶였잖아요. 바로 느낌 오시죠? 이제 느낌 오실 거예요. 고정 비용에 네모를 쳐주세요. 변하지 않는 비용 네모, 다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고정 비용에 네모를 쳐주세요. 아니, 수능 볼 때 지금 읽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걸 언제 다시 읽어요? 아니요. 이렇게 읽는 편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읽고 넘어가는 게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짧게 걸려요. 고정 비용 네모, 변하지 않는 비용의 네모,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 네모, 임대료 네모, 연구 개발비 네모를 쳐주세요. 다 고정 비용입니다. 네모. 반면에 체크해 주시고, 네모랑 세모는 반면에 라는 접속 부사로 묶이고 있어요. 변동 비용 세모는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 밑줄 쳐주시고 변하는 비용에 세모를 쳐주세요. 변동 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비용의 세모, 포장비의 세모를 쳐주세요. 변동 비용 세모는 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뭐예요? 상관관계죠? 화살표 해주세요. 뭐뭐에 따라의 화살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화살표 증가한다. 그리고 고정 비용과 네모와 세모를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이 된다. 네, 단위당 비용의 공식 개념이 나오고 있죠. 밑줄 쳐주세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이 된다. 그리고 옆에다가 저처럼 써놓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초점이 안 맞는데 여기 이렇게 공식을 써놓으세요. 공식을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생산량 분의 고정 비용 더하기 변동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써놓으세요. 진짜 실제 모의고사를 풀 때도 이런 게 편해요. 글로 보는 것보다. 이거 쓰는데 몇 분이나 걸려요? 한 5초면 쓸걸요? 5초 이렇게 정리해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15초, 20초를 아낀다니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각각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비용, 단위당 변동비용이 된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산출해보면 고정비용이나 단위당 변동비용이 늘어날수록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상관관계 화살표해주세요. 밑줄 쳐주시고 이 문장 다 밑줄 쳐주시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커진다. 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커진다. 비례관계죠.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고정 비용은 2만원, 네모, 단위당 변동 비용은 100원, 세모, 제품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제품의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500 빼기 100분의 2만은 50 단위이다. 즉, 기업이 이 제품을 50 단위 판매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같다. 그러므로 이 제품을 50 단위보다 많이 판매한다면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요 공식에만 밑줄을 쳐주세요. 요 공식, 요 숫자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밑줄 쳐주세요. 요 부분만, 요 공식 분수 나온 요 부분만. 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비용이 달라진다면 손익분기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쳐주세요. 파악해야 한다. 파악해야 한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나 그어주세요.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죠. 또한 플러스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예상과 달리 실제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면 기업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역방향으로 화살표 쳐주세요.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입니다. 기업은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한 생산 방법의 결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지문이 끝나게 됩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X 쳐주세요. 1번, 기업은 판매량을 예상하여 생산량을 결정한다. 맞죠? 아까 밑줄 쳤잖아요. 2번, 변동비용, 세모는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감소한다. 이거 아까 화살표 쳤잖아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뭐뭐에 따라 뭐뭐 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죠. 상관관계를 왜곡하는 거죠. 이래서 화살표를 치는 거예요. 이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에 X를 쳐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쫄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바탕으로 하고 보기 나왔죠. 지문에 있는 내용 열심히 끌어다 오면 됩니다. 1대1 연결하시면 돼요. 고연습 하시면 쉬워요. 진짜 쉬워요. 1번, A,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금액이다. A 뭐예요? 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까 수익에 밑줄 쳤잖아요. 수익. 뭐라고 밑줄 쳤나요? 우리가 수익. 기업의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의 곱. 이미 밑줄 쳐놨잖아요. 그죠? 1번 맞습니다. 2번, B, 비용이죠. 단위당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세모를 합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잘 보세요. 아까 뭐라고 밑줄 쳤어요?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네모와 세모를 합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번 선택지는 세모다 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2번. 간단하죠? 쉽습니다. 고1 문제여서 쉽게 나온 것도 있지만 원리가 이래요. 자, 3번 C. 판매량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다. 일단 비용은 맞죠? 비용은 맞고 그래프를 보세요. C. 판매량 0이죠. 판매량이 0이잖아요. 판매량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판매량이 어떻든 간에 C는 그대로잖아요. 그래프를 보면. D.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그러니까 뭐라고 밑줄 쳤나요?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이라고 하고 있죠. 판매량. 일단 D 판매량 맞죠? 수익 A와 비용 B가 같아지는 지점. 맞네요. 이것도. 5번. A와 B의 차액만큼 이익이 되는 판매량이다. 그럼 이익. 아까 기업의 이익 밑줄 쳤었죠? 뭐라고 밑줄 쳤나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익이 된다. 수익에서 A에서 비용 B를 빼면 이익이 되는 판매량이다. 맞는 얘기죠. 똑같잖아요. 지문이랑 똑같잖아요. 실제 문제였으면 2번만 보고 넘겼을 거예요. 내신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본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의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읽을게요. 어떤 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개이다. 그런데 최근 판매량을 다시 예상했더니 이 제품은 70개만 판매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가격과 고정비용, 그죠? 고정비용 네모 쳐주세요. 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 밑줄 쳐주세요. 이게 상황이죠.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낮춰야 하는 형편 밑줄 쳐주세요.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은 고정비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낮춰야 한대요. 1번 포장비를 줄인다. 포장비 세모였죠. 세모를 줄인다. 왜? 네모는 줄일 수 없으니까. 답 1번. 쉽잖아요. 잘 보시면 2번, 3번, 5번은 다 네모입니다. 연구개발비, 설비, 투자비용, 임대료 다 네모죠. 근데 네모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액하고 늘리고 비싼 곳에서 생산을 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애당초. 추론을 해보기 전에 일단 이 녀석은 무조건 아니에요. 왜? 네모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2번, 3번, 5번 제끼죠. 그러면 1번과 4번 다 세모죠. 근데 낮춰야 한다라고 되었으니까 1번이죠. 줄인다, 낮춰야 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1번. 답 1번입니다. 기억, 산출은 계산하여 냄이라는 뜻이지 끄집어내거나 솎아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휘 문제 1번입니다. 이럴 때 어휘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어휘가 쌓이면 독해력이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제2강 2015년 3월 고1 학력평가 독서 4가지 지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내신 시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계속 보세요. 한 3번, 5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진짜 시험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독서 지문 진짜 다 맞추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를 한번 믿고 계속 한번 돌려보세요. 그냥 읽는 거 재미없다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인터넷 강의도 유튜브에 올려드리니까 저랑 같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읽으셔도 좋아요. 물론 혼자 읽으실 분은 혼자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가 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낼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갈공명이 이런 말을 했죠.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그리고 또 삼국지에 이런 말도 나오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일을 꾸미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다 라는 제갈공명의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제갈공명이 화공을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결국 비가 내려서 화공에 실패했던 그 일화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노력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늘에 한번 맡겨보세요. 편안하게.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시험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버액션 토끼와 가려졌죠? 피카츄와 함께하는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싶은 남자 이었습니다.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